인천시가 6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용역이 부실한 데다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편안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층 취재했습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업체들은 이렇다 할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창의 한 노인 요양원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지난 25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요양원 측은 직장 폐쇄를 강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사고로 관계자 2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그런데 피해 업체들은 아직도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해 보상이 전무한 데다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수소탱크가 폭발한 강릉 과학산업단지 벤처공장입니다. 아직도 천장과 벽은 무너져 있고 유리창은 산산조각나 곳곳에 모여 있습니다. 누군가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추도하기 위해 놓아둔 국화꽃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2명의 관계자가 구속수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7명도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이 관련 수사를 마친 뒤 검찰로 자료를 송치했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입니다. 강원도는 피해를 입은 업체는 모두 70곳, 피해액만 3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업체들에게 지원된 것은 대출금 3억 원과 공장 운영을 대신한 작은 천막이 전부입니다. 피해 업체들은 피해 보상 주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평 정도를 사용했었는데 제가 뭐 바깥에 몽골 친다고 해도 사이즈가 한 25평에서 30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기존 장비가 다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 또 공간도 안 나오니까 한 기존에 한 반 정도? 그러니까 뭐 직원들 어떻게 해서 끌러가야 되니까 직원들 급여 준다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강릉시는 피해 업체들 가운데 공장 이전이 시급한 4곳의 업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지원을 요청해 단지 내 공장 설립을 도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원 테크노파크는 피해 업체들에게 손해사정 비용을 지원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거를 법적 근거 서류로 해서 사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이제 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겠습니다. 내년 지금 일단은 4월에서 올 사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과 피해 기업들은 수사당국에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와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최근 도내 한 종교복지재단의 노인요양원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부당행위 중단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요양원 측이 이에 맞서 직장 폐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월정사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월정사 앞에 모였습니다. 요양원 측이 29일 0시를 기해 부분 직장 폐쇄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부분 직장 폐쇄는 파업 중인 노동자의 직장 출입을 막는 사측의 적법한 조치입니다. 이번 직장 폐쇄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요양원 출입도 하지 못합니다. 현재 요양원 직원 44명 중 21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 요양원 측은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정돼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보험급여를 받는데 파업으로 직장 폐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급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입소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파업 순간부터. 그럼 내보내서 입소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수입이 제로예요. 그 인원만큼은. 근데 파업에서 복귀를 하면 줄 돈이 없잖아요. 이에 대해 노조는 요양원 측이 노조와 대화를 하려는 의지조차 없이 직장 폐쇄를 강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요양원 측이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며 모든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호자분들한테 원해서 계속 전화를 해서 어르신들을 이관 조치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보호자한테 직접. 그러니 첫째 피해자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케어를 도저히 받을 수도 없고 가장 그 피해자는 어르신들이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노조. 계약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해고했다며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요양원. 이 둘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평창군은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등과 함께 다음 달 4일 군청에 교섭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제 중용하고 지도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되게 된다라고 사실 이걸 뭐 명확하게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뭐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전면 파업에 맞선 직장 폐쇄로 노사 간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교섭 자리가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개편 후 불평등에 대한 민원이 이어진 춘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위해 춘천시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2개 권역으로 시행되는 조사는 29일부터 다음 달까지 오프라인 토론회와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보미 대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춘천시는 또 내년 1월 노선 재조정에 앞서 모든 직원이 버스에 탑승해 시민 불편과 개선점을 찾아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29일 춘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안일한 행정과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의 부재로 시민 불편이 초래됐다며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버스 노선의 원상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60년) 만에 전면 개편으로 집중 조명을 받은 춘천시의 시내버스. 시민들의 기대감도 그만큼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감은 우려와 불만으로 변했는데요. 이렇게 대대적인 개편을 위해 실시한 전문기관인 용역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노선 개편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춘천시 시내버스 개편, 무엇이 문제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원래대로 해놓으시라고요, 원래대로. 잘 모르죠. 아무리 뭐 그 책을 봐도 정말 몰라요. 시민들의 발, 바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춘천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60년 만의 시내버스 전면 개편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아침 7시 40분 석사동 아파트 밀집 지역의 버스 정류장. 평소 이 시간이면 등교를 위한 학생들로 붐볐을 정류장이 한산합니다. 버스 개편 이후 버스를 제때 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학생들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개편 전보다 학교까지 가는 시간이 배 이상 늘면서 지각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분에 여기서 출발하면은 저보다 45분 전에는 학교 도착했어요. 지금은 타면 한 2~30분 걸리니까 거의 학교 조회하기 10분 전에 도착. 춘천시는 이번 개편으로 평균 배차 간격을 33분에서 19분으로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배차 간격을 줄였다는 것이지 실제 곳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춘천시 근하동 청화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100번과 8번 두 개의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데 중앙로를 가기 위해서는 8번 버스를 타야 합니다. 하지만 이 8번 버스의 배차 간격은 3시간마다 한 번씩입니다. 춘천 초등학교로 등교하는 이 동네 학생들은 등교 수단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오직하면 이틀인가 택시 태워서 데리고 가다가 그것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갖고 통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거 이래갖고 되겠느냐 그랬더니 통장님 그러고 나서 계속 지금 태우고 가는 거예요. 첫차 시간이 늦춰지고 막차 시간이 크게 앞당겨진 곳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마을버스가 투입되는 읍면 노선입니다. 직장인들과 학생들 이용이 불가능하고
아침 일찍 시내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이유입니다. 강원대학교를 관통하는 300번 청춘 노선은 대부분이 텅 빈 채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를 관통하는 300번 버스, 바로 청춘 노선은 전철 시간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역에서 정류장까지 걸어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지만 역에 열차가 도착하는 시점에 버스는 정류장을 지나갑니다. 다음 버스는 15분 뒤에나 도착합니다. 그 사이 학교 셔틀버스는 3대가 지나갑니다. 이뿐 아니라 지선과 간선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역시 환승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지 않습니다. 환승을 위해서는 적어도 20분, 많게는 1시간 가까이를 기다려야 하다 보니 환승센터는 늘 사람이 북적이고 불만도 가득합니다. 시골 사람은 그냥 굶어 죽더니 얼어 죽더니 말라는 거 몇 개 더 돼요. 안 되지 아무것도.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난 3시간 더 기다렸어요.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지선 노선과 마을버스는 만원 사례가 이어지는 반면 외곽을 순환하는 간선 노선 버스는 대부분이 텅 빈 채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편된 이유는 뭘까? 취재진이 입수한 춘천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보고서입니다. 용역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360일간, 지난 15일까지였습니다. 이날은 춘천시가 시내버스 개편 노선을 적용한 날과 일치합니다.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노선 개편을 적용한 겁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용역 보고서에는 노선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 춘천시와 비슷한 규모 지자체의 개편 사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편된 노선에 대한 시뮬레이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용역의 주 내용은 춘천시가 1년 전부터 계획했던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 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익 노선, 비수익 노선에 대한 분리에 대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노선을 어떤 식의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고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런 거는 없고. 전문가들도 춘천시의 이번 개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개편의 필요성은 있지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시행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테스트 시험 운행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근본에 시행된 춘천과 같은 경우도 그런 조사 분석에서 경우의 수를 조금 미흡하게 따져본 것이 지금과 같은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유로 버스 개편 이후 춘천시에는 하루 평균 700건이 넘는 버스 민원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노선과 환승, 없어진 노선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가장 많았고, 배차 간격과 배차 시간표에 대한 불만성 민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처음에 50년 동안 익숙해졌던 그 익숙함에 대한 그 단절을 끊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제보가 많이 오니까 하여튼 최소화되고 시민들의 하여튼 불편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상황이 이렇자 춘천시가 전면 개편 열흘 만에 부분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간선과 지선을 명확하게 구분했던 것을 수요에 따라 일부를 지선으로 전환하고 기존 주요 노선 일부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마을버스도 첫 차와 막차 시간을 비롯한 버스 시간과 노선을 개편하고 정차하는 정류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등교 시간대 S버스에 대한 부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부분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게 만들겠다며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춘천 지역 시내버스. 적용한 지 2주 동안 원하는 곳을 가려면 돌아가야 했고 환승 시스템은 유기적이지 못했습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1년 정도 지나면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다 꼼꼼히 살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CJ헬로가 지난 4월 고성 산불 당시 지역 밀착형 재난방송을 펼쳐 지역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9 안전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민간 기업 부분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CJ헬로는 산불 발생 직후 지역 채널 특보로 체제로 전환해 46시간 특별 재난방송을 진행했고 산불이 꺼진 이후에도 복구 상황과 대책까지 지속적으로 전달해 지역 밀착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 방송을 진행해 18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사회공헌 캠프를 통해 구호와 복구를 돕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눈길을 모았습니다. CJ헬로는 산불과 태풍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재난 방송과 구호, 복구, 모금이라는 종합 재난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무료 수렵장을 운영해 야생 멧돼지 265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처음으로 무료 수렵장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엽사 75명과 방지단 24명이 야생 멧돼지 260마리를, 또 주민들이 자력으로 5마리를 잡았고 폐사한 멧돼지 5마리가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포획하거나 폐사한 야생 멧돼지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는 내년 2월 말까지 무료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길림양행이 원주 기업도시에 공장을 신설합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29일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주식회사 길림양행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말까지 원주 기업도시에 216억 원을 들여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어지는 공장은 총 면적 2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직원 100여 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투자 협약에 따라 기업도시 산업용지 분양률 80%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길림양행은 조미 견과 제품을 세계 16국에 수출해 지난해 1,4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크고 작은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백 기계공교 학생회와 학부모, 교직원 등 30여 명도 김장 나눔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 27일 학교에 모여서 직접 김장을 하고 학교 축제 수익금과 학부모회에서 기증한 떡 등을 더해 태백시청에 전달했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학생들의 대견스러운 모습이 추운 겨울을 견디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속초 산불 피해지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일 속초 피해 현장에서는 서울, 강원, 화합의 숲 조성 행사가 열려 눈길을 모았는데요. 서울시는 앞으로 3억 원을 투입해 속초 산불 피해지에 소나무와 철쭉 등 나무 9천여 주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 같은 도움 속에 강원 산불 피해지가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움츠러들기 마련인데요. 인제구는 체육 행사가 잇따라 열려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29일부터 사흘간은 인제 다목적 체육관에서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도 대표를 뽑는 1차 선발전 탁구대회가 열리는데요. 도내 초중 엘리트 탁구 선수 25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추위조차 잊은 선수들의 열띤 경합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또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기회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인사이드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한 주 동안 도내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강원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홍승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기자,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나요? 네, 먼저 부동산 관련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거의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몸살을 앓아왔던 강원도 부동산 시장이 이제 간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량이 크게 증가한 건데요. 여전히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2,381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가 늘었는데 전달과 비교하면 무려 42.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지난달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1%가 줄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전월세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침체를 이어가던 도내 주택시장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침체된 도내 주택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선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7,700세대가 넘습니다. 원주와 동해, 속초, 고성 등은 1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후 기존 집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게 될 부분도 고민거리입니다. 내년 2월까지 예정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6,500세대가 넘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기존 집을 시장에 내놓으면 공급이 일순간에 들어 가격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춘천 부동산 상황부터 살펴보기 전에 이성길 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 지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춘천 부동산 거래가 조금 늘어났다고 지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체감하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크게 늘어난 건 없고요. 네. 3, 4분기에 비해서 조금 늘었다고 피부적으로 조금 느껴집니다. 예. 네, 우선 단기적으로 거래 자체가 상승은 했잖아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일시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태계동의 한숲시티 아파트,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기존 아파트들을 조금 급매로 내놓음으로써 그 소비자들이 좀 싸게 나온 금매 위주로 거래가 조금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이 늘었는데도 매매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매매 늘었지만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금매 위주로 지금 거래가 됐다는 거고요. 네. 어떤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앞으로 전반기, 내년 전반기까지는 하락세로다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홍수영 기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거래량 자체가 늘어났다는 건 주택 시장에 일종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국토교통부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달 도내에서 일어난 그 주택 매매 거래가 총 2,391건입니다. 9월에 1,673건보다 42.3% 좀 크게 늘어난 건데요. 1년 전 거래량과 비교해도 13%가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수요가 집중되는 아파트 매매는 모두 1,682건으로 바로 지난달에 1,114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50%가 넘게 증가를 한 겁니다. 저희가 사실 취재 과정에서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 많이 좀 만나봤지만 그동안은 정말 IMF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량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당장에 우선 성과만 놓고 보자면 그래도 침체를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에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는 있는데요. 앞서서 또 공인중개사분과 이야기 나눠봤듯이 지금 이게 현장에 피부로 와닿을 정도가 되지는 않거든요. 일종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는 있지만 이 자체로 사실 주택이 호황을 되찾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좀 단기적인 형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택 시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또 매매 가격이잖아요. 방금 지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다시피 계속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은 늘었지만 아파트 그 매매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로 이제 만든 자료인데요. 저희가 춘천시 주요 아파트를 한 2015년도부터 쭉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먼저 춘천에서 가장 비싼 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거래량이 많은 84.796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015년도에 2억 후반에서 꾸준히 오르더니 2017년도에 4억 2천으로 정점을 찍고 4억대 선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좀 하락세를 보여서 3억 4천, 5천 선에 머물고 있죠. 한번 B 아파트를 살펴보면요. 역시 거래량이 많은 84.966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면은 2015년에는 2억 5천 선이었다가 2017년에 3억까지 오릅니다. 그러다 하락세를 타면서 지금은 2억 6천 정도로 이제 평균적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C 아파트는요. 84.96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015년에는 2억 4천 정도였다가 2017년에 2억 7천, 2018년에 2억 9천까지 오르다가 지금은 2억 3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래프가 좀 비슷하게 그려지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2017년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로는 좀 하락세를 이어가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A, B, C 아파트가 일제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가격 변동의 좀 원인은 뭐라고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정부 정책의 영향과 또 아파트 공급량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김주영 상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변동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에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부동산 3법이라 그래서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건축 규제라든가 이런 규제들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쯤에 완화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시장에 별로 영향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17년도에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는 사실 그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2, 3년 동안에 이제 시차가 발생했다. 결국은 규제 완화의 효과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정부 중에서 최고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전반적인 경제가 안 좋은 영향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을 잘 보시면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 같은 경우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이제 돈줄을 재거든요. DTI, LTV 규제를 하게 되고 재당첨 제한을 하게 되고. 근데 이런 정책들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당장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돈줄을 쟀기 때문에 이게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네, 일제히 가격이 좀 하락되면 좀 실수요자들에게는 지금이 기회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가장 궁금했는데요. 네. 근데 전문가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사실 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 사실이기는 한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을 사실 호재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전문가도 지금 집값이 뭐 더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좀 신중한 구매 또 투자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도 부동산 문제 여러 번 다뤄봤긴 했지만 참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원주시가 혁신도시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상 주차장을 설치했는데요. 취지가 무색할 만큼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부터 보시죠. 오전 8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변 주차장에 주차합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공공기관 쪽으로 걸어갑니다. 또 다른 차 운전자도 노상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인근의 기관 건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공공기관 직원이나 방문객으로 단순히 주차 편의나 내부 주차장의 보안 등을 이유로 공영 주차장을 기관 앞마당처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 아침 주차한 차량들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종일 주차장을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공공기관과 인접한 공영 주차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차된 차량에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특정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대부분이 취재 당일인 수요일에 참여하는 차량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 때문에 내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직원들이 공영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주변 상인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면서 원주시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하려면 예산 확보는 관련 절차가 필요해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될 전망입니다. 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한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다혜 기자, 취재해 보니 공영 주차장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팀이 아침 8시부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현장을 찾았는데요. 공공기관의 출근 행렬이 시작되자 노상 주차장은 빠르게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주차를 한 뒤에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운전자들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부 출입 차량 목록에 아직 등록되지 않아서 또 기관 방문객인데 외부 차량의 출입을 허용해주지 않아서 등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주차된 차들의 승용차 요일제, 즉 특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호에 동참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촬영 당일에 운행하지 말아야 할 차량들이 기관 내부 주차장 진입이 막히자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떠한 해법을 좀 검토하고 있나요?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차량이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공영주차장을 점령하다시피 한다는 건데요. 정작 이곳을 오가거나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원주시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공공기관에 여러 차례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현재는 무료인 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일 주차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데 시행하려면 여러 절차가 필요해서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 같은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공간을 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해서 결국엔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기자, 방금 홍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참 취재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주차장들이 처음에는 좀 어떻게 생기게 된 건가요? 네, 처음에는 이 혁신도시에 너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차들이 이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사고 위험도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제 혁신도시 더 큰 문제는 이 상권이 자체가 침체가 되어 있는데 오려는 사람들도 이제 주차를 하지 못하니까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하고 상인들이 주차장 확보 요구가 계속해서 잇따랐고 시에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노상 주차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선 보도에서 보신 대로 정작 시민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면서 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주로 차 주차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공공기관 내부에도 주차 시설이 좀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이 내부 정말 그 주차장이 좀 열악합니다. 상황이 많이 좁고요. 저희도 이제 가끔 취재차로 공공기관에 들어가는데 취재차를 주차할 자리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자체적으로도 좀 장기 주차를 막고 좀 하루 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는 뭐 스티커도 붙이고 산에 뭐 게시판에도 올리고 하는 스스로 이제 좀 마련하는 그런 그런 움직임은 있었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차장 문제가 좀 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곳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원주 곳곳 뭐 도심이라든지 시내권들도 좀 돌아다녀 봤었는데요. 원주시에서 이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 양 옆에 노상 주차가 가능하도록 지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평일 낮에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된 장소가 아닌데도 이제 계속 불법 주정차를 해놓은 차량들을 저희도 좀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원주시
원주시의 좀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계속 앞서서 짚어드렸듯이 만종역 KTX 주차 문제도 있었고 혁신도시, 원룸촌 이런 데 더 심하고요. 안 그래도 길이 좁은 데다가 절반이 넘게 불법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차가 지나가기가 힘들고 또 차들이 중앙선까지 좀 아슬아슬하게 넘어다니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원주시 인구가 50만 시대를 좀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주차 문제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계속해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는 KTX 동해선에 관한 이야기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KTX 동해선이 올 연말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보시죠. 청량리역에서 동해역까지 KTX 열차가 운행됩니다. 개통 시기는 올 연말쯤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다음 주 중 시험 운행을 거쳐 본격적인 운행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시설 검수가 다 끝났고요. 시운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그 철도공사 파업 때문에 다음 주 정도 현재 그 타임 스케줄 지금 철도공사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 다음 주 중에 그 시행하면은 12월 13일 정도까지 할 것 같고요. 문제는 KTX 동해선의 시험 운행을 마치더라도 영동선 시설 개선 사업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동선 시설 개선 공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KTX 동해선 개통을 앞두고 3단계 중 2단계가 마무리됐다면 영동선 시설 개선 공사는 1단계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시는 연말 개통을 기대하고 관광 활성화 사업 등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코레일은 KTX 동해선 개통과 함께 평일 4차례, 주말 7차례 열차를 운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현장 취재했던 박건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건상 기자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KTX 동해선 개통 시기가 아직도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KTX 동해선 자체만 보면 일정상 당초 예정일인 12월 21일에 개통이 문제가 없지만 무궁화호와 화물열차가 운행되는 영동선 시설 개선 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통 시기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재 과정에서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강원본부와 본사 양측에서도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단 강원본부는 최대한 연말까지 개통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선인데요. 많은 분들이 강릉역을 거쳐 동해로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강릉 분기점을 기점으로 강릉역 방향과 동해역 방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청량리로 출발한 동해선은 남강릉 분기점에서 정동진과 묵호항을 거쳐 동해역으로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강릉에서 동해까지 KTX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코레일 측은 평일 4회, 주말 7회 운행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에서 동해로 연결되는 고속전철도 추진되면서 동해가 동해안의 또 다른 관광 명소로 또 동해안과 연계된 물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박건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건상 기자가 안전시설을 비롯해서 동해선 개통 시기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우선 개통을 앞두고 동해시 자체에서도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준비되고 있나요? 네, 우선은 이제 강릉 KTX가 개통된 이후로 강릉시에 이제 정말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제 강릉은 사실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페스티벌도 있었고 관광도시로 이미 입지를 많이 다져놓은 상태였지만 동해는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연계 관광 활성화라든지 특성화되는 관광, 정말 어떻게 해야 동해시를 다시 찾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대중교통 같은 교통망 확충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런 준비들이 단순히 이번 KTX 연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022년에 개통 예정일 동해에서 포항까지 연결하는 동해선 KTX 운행까지 생각하는 말 그대로 동남권과 연계한 전략을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추진되어서 개통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홍승현 기자와 함께 동해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말과 휴일 날씨입니다.
토요일 강원 동해안으로만 5mm의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우리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2도, 원주 영하 1도, 속초 3도로 기온은 계속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 7도, 원주와 속초 10도, 강릉 13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